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락을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 막판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열기가 과열되면서 흑인 여성이 친트럼프 차량 행렬에 계란을 투척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반트럼프 유권자를 총으로 위협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동 우려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10에서 1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높이돼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성희롱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강조한 오리온 제주 용암수의 미네랄 함량이 식품법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미네랄 워터라고 과장 광고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설악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When we win, America wins.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연임인가? 바이든의 백악관 탈환인가? 미국의 46대 대통령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워낙 크다 보니 시차가 있죠. 산골 마을 두 곳이 첫 투표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6표를 얻어 10표인 바이든 후보를 우선 앞섰습니다. 전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자정,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골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진행된 이번 미 대선 첫 투표 장면입니다. 과거 광산이 있던 시절 자정에 투표하고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전통에 따라 마을 유권자들이 한밤중에 투표하는 겁니다. 최근 4번의 선거에선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외하고 딕스빌 노치의 승자가 모두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 승자는 바이든이었습니다. For president, 5 votes for Joe Biden. 곧이어 딕스빌 노치 인근 밀스필드에서도 개표가 진행됐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16대 5로 앞섰습니다. 결국 첫 개표 2개 마을 종합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16대 10으로 승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딕스빌 노치와 밀스필드에서 시작된 이번 대선 투표는 50개 주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동부에서 서부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끝납니다. 미 동부 시각으로 2일 오후 6시까지 4년 전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인 9,800여만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우편 투표 참여자가 무려 6,300만 명이었습니다. 사전 투표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해 민주당에 유리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해 최종 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서로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예 모두 다 가짜라고 했고 바이든 후보는 이제 트럼프가 짐을 싸서 백악관을 떠날 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를 위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4개 주에서 5번 유세하는 강행군을 펼쳤는데 2016년과 마찬가지로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I was thinking coming in because I watch these fake polls. Everyone, no matter, the good news, we're going to win anyway. We're going to shove it. 4년 전처럼 여론조사에서 뒤지다 막판 뒤집기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대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굳히기에 집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중심인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지난 행보를 비난하며 이제는 백악관을 비울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Tomorrow, we can end the presidency that has divided this nation.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Go home. 바이든은 미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오하이오 일정을 끝으로 선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우리 편이 지면 대선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죠. 총기 옹호 단체 일부 회원들은 선거일에 투표소에 권총을 가지고 갈 계획이라고 했고요. 이미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가 더 두려운 미국. 결국 일부 지역에선 주 방위군까지 투입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흑인 여성이 수백 대가 몰린 차량 행렬에 계란을 투척합니다. 친트럼프 지지자들이 흑인 밀집 지역에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리와 고속도로를 차량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통행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남부연합의 상징인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인근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반트럼프 유권자를 총으로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미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더 큰 충돌을 우려해 합판으로 상점 창문을 막으며 자체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It's a sad commentary on where we're at, state of politics in the country and the whole divisive nature of it and the fact that, we have to do this again. 매사추세츠와 텍사스에선 선거 결과에 따라 폭력 사태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 방위군 1000여 명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We're hoping that their presence is a level of calm and allows the police to go out and to fight crime and to arrest some of these people who are looting and are destroying property. 일각에선 사태가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진압법을 발효해 연방 육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연결해 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범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특파원, 뉴욕에서도 곧 투표가 시작되죠? 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 이곳 시각으로는 오전 6시부터 뉴욕에서도 현장 투표가 시작됩니다. 뉴욕시에는 투표소가 약 1000여 곳에 마련됐는데요. 투표 마감 시간은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은 현재 4, 5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대선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하던데요. 네,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이다 보니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기록적으로 많았습니다. 약 1억 명 안팎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 현장투표를 한 유권자는 3,550만 명, 우편을 통한 투표는 약 6,300만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만큼 오늘 현장 투표를 더하면 전체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당연히 결과겠죠.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우편투표는 주별로 취합과 개표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개표 초반부터 압승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가 이뤄지기 전인 현지 시각 3일 밤 스스로 대선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우편투표 결과를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선 이후에 소요 사태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폭동, 약탈 등 소요 사태가 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욕 맨하튼 주요 거점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록펠러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주요 건물마다 나무 합판을 건물 유리창에 덧대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약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흑인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컸었던 만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투표 시간도 다르고 각 주마다 또 투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게다가 이번엔 우편 투표가 많아서 당락 여부를 알기까지 길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투표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대선의 개표 기준과 방식은 미국 50개 주마다 제각각입니다. 당장 선거일인 오늘부터 사전투표 개표를 시작한 곳은 위스콘신주와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해 4개 주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개표 작업에 돌입한 플로리다보다 개표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States like Pennsylvania and Wisconsin and Michigan, which will have far more volume of mail ballots than they're used to, and they won't be able to start the count until later than they should. That's going to mean it's going to take a little while. That's also going to require patience from us.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미국 선거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우편 투표로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편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는 도착 시간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28개 주는 우편 투표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해야만 받아주는데 나머지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선거 당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 주요 경합주에서의 최종 집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밤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그려진 예년과 달리 이번 대선은 최악의 경우 당락 여부를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번 미 대선은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할 거라고 하죠. 특히 6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냅니다.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요. 조창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억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대선 총투표자가 1억 3천만여 명이었는데 이미 4년 전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한 표를 행사한 겁니다. 지지정당 정보를 공개하는 20개 주를 살펴보면 사전투표 참여자 중 민주당 지지자는 45%, 공화당 지지자가 30%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현장 투표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락을 가를 6개 경합주 판세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동북부의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3개 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썬벨트로 불리는 남부 3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격 중인 가운데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이 1.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트럼프가 0.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2.7%포인트대로 줄어든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인 만큼 바이든 압승 전망까지 나왔던 판세가 현장 투표를 통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50개 주로 구성된 미국은 일종의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에 속한 선거인단에 투표하고 이후 그 선거인단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거죠. 이 때문에 과거 대선에서 득표수는 상대방을 앞서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은 일종의 간접 선거입니다.
50개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해 이들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득표에서 한 표라도 앞서면 그 주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제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 엘 고어나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 득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당선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This is not the outcome we wanted or we worked so hard for, and I'm sorry that we did not win this election. 이 같은 제도는 미국이 개별 주권을 가진 각 주의 연합체, 즉 연방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에 의한 직접 투표의 경우 인구수가 많은 주에 유리할 수 있어 미국 헌법 제정 당시 타협안으로 제안된 겁니다. 결국 미국 대선일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닌 선거인단을 뽑는 날로 다음 달로 예정된 선거인단의 실제 대통령 선출은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집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둘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핵심 정책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격만큼이나 다른 두 사람의 정책, 이상주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두 후보는 재정과 조세 정책에서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과 개인소득세 등의 유지 혹은 소폭 인하를 원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낙태 등 사회 이슈에서 차이점도 뚜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금지 강화와 낙태 반대에 무게를 두고 바이든 후보는 이민 심사는 강화하되 관용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자체를 불신하며 석유와 석탄 등 전통적 에너지원을 지지하지만 친환경을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는 탈퇴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극과 극인 두 후보 성향을 보면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 변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 간 합의를 통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방위비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는 방위비 인상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와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우리와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결과를 두고 도박을 하는 게 합법입니다. 이번 미 대선 결과를 놓고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판돈이 걸렸죠. 베팅 업체들은 바이든 후보에 손을 들었지만 판돈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렸습니다. 질 것 같은 이가 이길 때 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베팅 업체 베트페어 익스체인지의 웹사이트입니다. 미 대선 결과를 놓고 우리 돈 4천억 원이 넘는 판돈이 모였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판돈보다 1천억 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과 코로나19 등 변수가 많아진 만큼 도박사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진 걸로 풀이됩니다. 이 업체가 예측한 승률은 바이든 후보 66%, 트럼프 대통령 35%입니다. 이 외에도 미 대선 결과를 두고 베팅하는 사이트들은 모두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 몰려 60% 가까운 판돈이 걸렸습니다. 승률이 낮은 쪽에 걸어 더 많은 돈을 따려는 심리도 있지만 2016년 경험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미 대선 때 베팅 업체들은 여론조사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를 전망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역전의 승부를 다시 쓰느냐, 대세론 굳히기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둘 중 누가 백악관의 주인공이 될지 신혜진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미국 선거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입니다. 네. 좀 이상하긴 해요. 다들 중요할 텐데 왜 이 두 곳을 콕 집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우선 크게 살펴보면 지지율에서 앞서는 바이든 후보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선벨트 지역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를 확보하는 것이 대선에서 이기는 지름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4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의 패배를 안겨다 준 곳이기도 합니다. 예. 네,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 승리한 곳을 이번에도 모두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세 지역을 모두 탈환한다면 선거인당 과반, 매직 넘버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바이든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최소 5%포인트 이상 안정적으로 앞서왔기 때문에 박빙 양상을 보이는 펜실베니아에서 마지막 유세까지 펼치며 공을 들였던 겁니다. 펜실베니아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도 있을 텐데 어디입니까? 네, 전체 지지율에서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2016년 당시 싹쓸이를 했던 경합주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특히 핵심 경합주 중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걸린 플로리다주는 뺏겨선 안 되는 곳입니다. 1999년, 6년 이후 플로리다에서 이긴 사람이 계속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도 힐러리에게 막판까지 밀리던 트럼프 당시 후보가 바로 플로리다에서 1.2%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기기까지 하며 각별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소지까지 옮겼다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 결과가 상당히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은 당락은 언제쯤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개표 결과 지연 가능성입니다. 네. 이번 미선거에서 1억 명 가까이 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편투표가 지난 2016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락을 좌우할 우편투표 결과를 집계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특히 핵심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가 끝나고도 12일까지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고요. 앞서 보도에서 나왔듯이 주마다 다르게 마감 시한을 두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다 집계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우승 내가 됐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직접 또 안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선거 당일 핵심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가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간다면 우편 투표 결과를 모두 집계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후 최종적인 우편투표 결과가 바이든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바이든 후보도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선거 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두 후보가 법적 소송을 말씀대로 벌이게 되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법정 소송입니다. 만일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소송으로 우편투표 집계를 중단시킬 경우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득표 결과가 결정됩니다. 선거인계수법은 1887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대선일 이후 41일 이내, 즉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단을 미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네. 만약 그때까지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시점까지 개표 상황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할당된 선거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유효 득표수를 얻는 후보가 만약 없다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현재 공화당 소속의 하원 대표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대선 후보끼리 그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딱 집어서 우편 투표 문제는 아니었지만 재검표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엘고 후보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를 54만 표로 앞섰지만 선거인단 순에서 5명 차로 결국 패했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25명을 보유한 플로리다가 집계 결과가 승패를 좌우했는데 고 후보가 단 537표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표차가 이렇게 너무 적을 경우에는 플로리다 헌법에 따라 재검표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부 오류가 확인돼
고 후보 측이 수검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 소속인 플로리다 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검표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게 막상 선거, 투표보다도 그 이유가 또 걱정되는 선거도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일찌감치 미 대선 팀을 꾸렸고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은 분위기를 보기 위해 미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미 외교부는 지난 8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팀장으로 북미국과 북핵 외교기획단 등 관계부서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습니다. 당선자를 예측하고 당선자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내놓을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예상을 뒤엎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한미 간 대화 창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미국 방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미국을 찾아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한미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 대선 이후 미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방미 의사를 갖고 있지만 대선 상황에 따라 아직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여전합니다.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전체가 다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MBN 출입 기자도 우선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강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신청사가 오후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 오전 서울시 예산안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청사 2층에 있는 기자실 2곳을 소독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해외 유입이 29명, 지역 발생이 46명입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난 주말 헬로윈 행사에 인파가 몰린 영향으로 이번 주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를 우려해 당국은 요양병원 관계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2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단 감염을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전체 검사 대상은 2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수능이 한 달 남았죠. 수험생들은 칸막이가 설치된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보게 됩니다.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3주 전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내놓은 2021 수능 시액 원활화 대책에 따라 모든 수험생은 칸막이가 설치된 고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전 방역 조치를 위해 수능 당일 일주일 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 등 예년과는 다른 시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확진 수험생은 거점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입원하게 됩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시험 지구별로 2곳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장까지는 자기 차량이나 필요하면 구급차를 지원합니다. 격리자와 확진자 시험 감독관은 시험 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당일의 코로나19 상황은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진단하여 시험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은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집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부가 여당에서 거론됐던 대로 공시가격을 1년에 3%포인트가량씩 올려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재산세율을 낮춰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에서 70%대 수준인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15년에 걸쳐 많게는 40%포인트 가까이 올리는 겁니다.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실화율은 내년부터 연평균 3%포인트가량씩 올라가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년에서 10년,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 목표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공시가 급등이 불가피한 지역 등을 고려해 연간 높일 수 있는 상한은 6%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중저가 1주택자 세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지가 9억이 갖는 시가 등을 고려할 때 당초의 중저가 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6억 원으로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 42만 원가량의 보유세를 내던 경기 안양시의 시세 6억 원 주택의 경우 현행대로면 3년 뒤 3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10만 원가량 저렴해집니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만큼 서초구의 32억 원대 아파트라면 3년 뒤 보유세 부담이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10억 원 보유자로 하느냐, 8억 원 보유자로 낮추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었죠. 결국 여당 주장대로 10억 원을 유지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즉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를 놓고 정치적 행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여당이 주장한 10억 원으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기재부가 지난 2017년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미 3억 원으로 낮췄다며 이 같은 시행령이 무산된 것에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반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반려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사의 의사를 고집하자 결국 정치적 행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을 왜 스스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런 행보는 1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 경정예산 등 굵직한 경제 현안마다 여당에 밀렸고 최근 청와대 청원에 해임 요구까지 등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면담 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했으며 홍 부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일부러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을 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있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을 찾은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검사들도 검찰개혁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글이 40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자 추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 참석하며 내부 결속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라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입구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등장한 가운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찰 내부망 글에는 300개가 넘는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여성 2명을 성추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는데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했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역사입니다. 지난달 27일 자정 무렵 지하철 내에서 여성 승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20대 남성이 좌석에 앉아있는 30대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성희롱적 행동을 한 것인데 이 남성은 자신을 말리려는 30대 승객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가지고 했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말리다가 그 사람을 때렸고. 남성은 직원들의 하차 요구에 조주를 시도했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성추행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의 범위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경찰은 남성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6살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삼키지 않으면 허벅지를 밟은 울산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었죠. 이 교사가 아이를 짐짝처럼 집어던지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그리고는 아이를 끌고 CCTV 사각지대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교사 한 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들고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아파하지만 교실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또 다른 날 점심시간,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교사가 아이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세우고는 또 끌고 나갑니다. 모두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가 CCTV 사각지대입니다. 교실에서는 안 우는 상황이라도 거기 나가면 꼭 울었다. 그리고 퍽퍽 하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이가 음식을 뱉어내자 강제로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넘기게 합니다. 6살 아이에게 밥을 우겨 넣고 삼키지 않으면 허벅지를 밟았던 울산 어린이집 교사의 또 다른 학대 정황입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모두 4명,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장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샀답니다. 그 가해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정말 잘못했으면 먼저 와서 집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 아이의 부모가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5만 6천여 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4월 여든을 바라보는 노모가 술에 빠져 사는 50대 아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검찰은 20년 구형을 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을 졸랐는데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포된 노모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져 살아 안타까워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아들이 불쌍해서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사항이 없다고 본 검찰은 지난달 노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체중 102kg의 거구인 아들을 76살의 노모가 수건 하나로 제압하고 살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석연찮은 정황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노모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된 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범행이라고 자백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뼈나 이를 구성하고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무기질, 이 미네랄은 중요한 영양 성분.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광고를 보면 눈길이 가기 마련이죠. 식품기업인 오리온이 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미네랄을 넣고도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라고 광고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오리온의 제주 용암수 출시 기자회견입니다. 물맛을 좌우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분리 추출해서 적정량을 섞어서 적정한 비율을 찾아내었고 직접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2리터 6개들이 묶음 제품입니다. 비닐 포장엔 한 병에 들어있는 미네랄 함유량을 자세히 표기해놨습니다. 포장 묶음엔 미네랄 워터. 제주 용암수 홈페이지엔 풍부한 미네랄이란 표현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문제는 미네랄 문구와 풍부하다는 표현 모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한 수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일 때 무기질, 즉 미네랄이 함유됐다고 쓸 수 있고 고 또는 풍부라는 표현은 그 2배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용암수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까지 모두 함유량 표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준수를 좀 해야 되겠고요. 영양 표시 기준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있고요. 2차 위반 시 식목지주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입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혼합 음료라고 명시했고 부당한 표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표기는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주 용암수는 앞서 혼합 음료인데도 홈페이지에 생수라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 뒤 수정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와 달리 한강 등 자전거 도로에는 CCTV가 거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사고가 나도 목격자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경찰도 애를 먹을 수밖에요.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쭉 뻗은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옆길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고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해에만 13,000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창로에서 강아지가 튀어나오면서 제가 급정거를 했는데 뒤따라오던 전동 킥보드가 급정거를 못해서 저를 들이받으면서. 문제는 강과 하천 주변 자전거 도로에 사고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CCTV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한강 옆 자전거 도로입니다. 직접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갑자기 멈출 일이 잦고 자전거가 뒤엉켜 달리는 교차로나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오는 구간이 나오는데 모두 CCTV가 없습니다.
길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다른 도로도 사고가 많은 곳이란 안내판만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의 자전거 도로에 설치한 CCTV는 총 15대뿐이고 아예 한 대도 없는 공원도 있습니다. 진술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고가 나면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온라인 사이트에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이 많습니다. CCTV를 확충한다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도 용이해지는 등 동시적 효과다. 다음 달부터는 자전거에 전동 킥보드까지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사고를 방지할 대비책은 물론 사후 확인할 수 있는 CCTV 확충도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주 쌀쌀했죠. 설악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에는 올가을 첫눈까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면서 더 추울 거라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정상에 거센 눈발이 휘날립니다. 날이 밝은 소백산 연화봉엔 흰 눈이 녹지 않고 제법 쌓였습니다. 오늘 새벽 설악산과 소백산, 태백산 등 산간 지역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떨어지는 등 쌀쌀했습니다. 한낮에도 초겨울 날씨는 이어졌습니다. 패딩과 코트는 물론 목도리까지 등장했지만 연신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은 움츠러들 뿐입니다. 오늘 날이 아주 변덕스럽고 춥고 바람이 부니까 춥지 뭐.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지표온도가 더욱 내려가며 서울 영하 1도를 비롯해 중부와 전라 경상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도 더해지겠는데요. 대부분 내륙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기온이 가장 낮겠고 바람도 강해서 더 춥겠습니다. 기온은 낮부터 차차 오르겠지만 모레 전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사우디 화력발전소 공사를 둘러싸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는 사업 시 중간에 자국 기업을 끼워 넣어야 하는데 현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돼 비용이 발생하자 이걸 대기업이 줄 수 없다고의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길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완공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 화력발전소의 2016년 공사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조 7천억 원에 수주했고 중소기업인 상지 ENC가 일부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전력청 내규에 현지 업체를 써야 한다고 돼 있는 탓에 현대중공업은 현지 자매드란 회사와 공사 계약을 맺고 상지와 자매드는 협력협정이란 걸 맺었습니다. 문제는 약속된 날짜보다 완공이 1년 6개월 늦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60억 원의 추가 공사 대금이 생겼는데 현대중공업이 이를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상지 ENC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사우디 현지 업체랑 계약을 했고요. 불의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상지 측은 새 주체 간 공사 대금이 모두 일치하는 점, 현대중공업과 매일같이 업무 메일을 주고받은 점만 봐도 자신들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상지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 공사 수행 협약서에 사인을 해라, 도장을 찍어라 그래가 내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상지 측은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끝내 양측 간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계약 조건 협상하고 하는 그런 문제, 공사 과정에서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관리 감독을 받았는지. 상지 ENC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강타한 진도 6.6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살배기 여자아이가 맨몰 65시간 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된 겁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은박 담요로 쌓인 들것을 조심스레 옮깁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3살배기 어린이 엘리프 페린책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진도 6.6의 강진으로 건물 8채가 mu너진 자리에서 실종된 지 65시간 만에 생환입니다. Kendi karayoluyla Gardorabı'nın arasında çok kendisinin sığdığı kadar, sığabileceği kadar bir alanda Elif'i sırt üstü yatar vaziyette gördüm. Önce çok üzüldüm. 병원으로 옮겨진 엘리프는 손을 흔들고 그림을 그리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앞서 지진 현장에서 14살 소녀가 매몰 58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터키에서 91명, 그리스에서 2명이 숨졌고 양국 사이 부상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 김 위원장의 군 지위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대원수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됐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이후 북한은 시신 수색에 나섰다고 하는데 감청을 의식한 듯 통신망 이용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조끈간 중후군으로 발에 물혹이 있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제 완치돼 무리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지만 체중은 매년 6kg씩 늘어 현재 140kg대라고 국정원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살은 좀 쪘지만은 젊은 나이여서 그 비만이 그렇게 큰 건강의 문제는 아니다. 김정은도 지금 원수인데 대원수급 가능성이 있다.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역시 직책이 격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당 창건 행사 총괄 기획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경위 조사를 새로 지시했고 시신 수색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통지문에서 밝힌 것 외에 새롭게 다시 재조사하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북한은 감청 내용이 담긴 우리 군 특수정보가 공개되자 통신망 이용이 대폭 줄었으며 은어 체계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해경 국방부와 입장이 같다며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건은 비중이 작아서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다 자세히 보냐 이거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지만 본인이 연루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재판은 달랐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재판 증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당시 감찰을 진행한 두 비서관의 증언이 엇갈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불러 양쪽 얘기를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를 받았고 이 때문에 정치 경험이 있는 백 전 비서관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관 2명이 투입된 중요 사건인데도 해당 인사를 파악하지 않은 건 모순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는 유재수 감찰건의 비중은 100분의 1 이하 정도 작은 사건으로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찰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통화에 대해서도 유 전 부시장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호남을 향해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닷새 만에 또다시 호남을 찾아 5.18 특별법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1주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지 닷새 만인데 김 위원장은 5.18 특별법에 대해 법을 만드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호남에 가서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김 위원장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질 않아요. 우리가 한번 설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예요. 야권 서울시장 후보설을 일축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 대표 출마는 국민과 상호 소통 속에 결정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새롭게 떠오른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는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조선체육회로 시작한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한국체육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스포츠로 울고 웃었던 기억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100년의 스포츠 미래는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스포츠 영웅에는 아시아의 물개로 불린 수영의 고 조련이 선정됐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한국체육. 1936년 송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재패와 광복 이후인 1948년 런던 올림픽의 코리아 국호 사용 등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1966년 태릉 선수촌 건립을 통해 일군 1976년 양정모의 몬트리올 올림픽 첫 금메달 획득은 힘든 시절 국민에게 자신감도 북돋았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세계 4대 빅 이벤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면서 자부심도 확인했습니다.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겼던 한국체육은 앞으로 100년을 위해 최근 불거진 성폭력 개선 등 황골탈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준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정과 새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수영계를 휩쓸며 아시아의 물개로 불렸던 고 조련은 14번째로 스포츠 영웅에 헌액됐습니다. 조선수영에는 수영이 곧 세상 만세였습니다. 수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수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탄생 100도를 맞아 새 출발을 다짐한 한국체육이 청사진처럼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첫눈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니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려나 봅니다. 오늘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고 백령도에도 약한 눈이 흩날렸는데요. 내일은 이번 추위의 절정이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도로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겠고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겠는데요. 대관령은 내일 아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몸으로 느끼는 기온은 영하 14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그 밖의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해안과 제주,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 대전은 13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 4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화장실 칸 위에서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오래 있는 걸 막겠다며 볼일 보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중국의 또 다른 회사는 하루 화장실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고 영국의 한 기업은 일부러 오래 앉아있기 불편한 변기를 설계했다고 하죠. 글쎄요, 볼일도 마음 편히 못 보는 직원들이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